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하면 격해지고 다양한 전쟁과 함께 항상 같이 거론되는 것이 제자백가입니다. 내전이 끊이질 않는 난세에는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인간성이 상실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 발전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내전과 전쟁은 사회의 발전을 자극한다는 이 역사의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자기 발전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들도 넘쳐나기 시작하는데요. 춘추 전국시대 통째로 출현했던 사상들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제자백가의 자는 공자, 묵자, 한비자처럼 스승들에게 붙이는 호칭이고 제자백가의 가는 유가, 법가, 도가처럼 학파를 의미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어떤 사상과 사상가들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시작은 유가입니다. 유가를 창시한 사람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자입니다. 공자의 본명은 공구이고 춘추시대 거의 말기의 노나라 사람입니다. 노나라는 제나라 인근 오늘날의 산둥반도 내륙 쪽입니다. 공자의 아버지는 노나라의 무인이었으며 봉건제 그래프 중 가장 말단이었던 사 계층이었고 공자의 아버지가 환갑은 훌쩍 넘은 나이에 10대 여성과 정식 혼인을 하지 않고 낳은 아이가 공자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자가 3살 때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공자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컸습니다. 공자가 다 크고는 중국의 전역을 유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제후국들을 찾아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배움을 터득했으며 자신의 사상을 정리해가며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30년 유랑 생활 동안 공자의 명성은 점점 국제적으로 높아져 갔다고 합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관직 생활도 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이름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은 무한 경쟁의 분열 시대에서 현실성은 많이 결여되어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폐업의 개념이 살아있던 춘추시대 초기도 아니고 이제는 폐업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전쟁이 끊이질 않는 시대에 공자는 엄청난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주장한 바는 옛 주나라의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며 인간성의 회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즉 인간의 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자는 정치적인 업적은 없다시피 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며 제자들을 육성하여 유가라는 학파를 만들었죠. 공자의 학파를 왜 유가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자가 학자와 지식인을 통칭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개혁에 대한 연구보단 도덕적 이상론을 학술적으로 탐구하는 학자라는 이미지 탓에 아마 유가라고 불렀던 게 아닐까 합니다. 공자는 인격 수양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인,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예의 발현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을 추구했는데 인격 수양을 공자는 극기복례라고 말합니다. 극기란 자기 자신을 극복하여 복례, 예를 회복하라 뜻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자의 유교 사상에는 국가 경영 관련한 내용은 없고 개인의 도덕적인 인격 수양만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공자가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공자도 국가 경영 철학을 말하긴 했습니다. 국가 경영 철학도 개인의 도덕적 인격 수양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인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덕치와 인이 표현되는 예로 표출이 되듯 국가적 차원에서 예법과 음악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예치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가 통치의 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군주든 신하든 너 하나만 도덕적 인격 수행을 먼저 한다면은 즉 극기복례를 한다면 알아서 국가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집안도 잘 가지런하게 하고 국가도 잘 경영하고 나아가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이러한 원리를 바탕에 두고 있으며 군주가 개인적인 인격 수양을 마친 뒤에야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다는 수기안민도 그러한 사상이며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는 등 자기의 사회적 역할에 도덕적으로 충실하라는 정명사상 또한 개인의 도덕적 극기복례가 선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재화의 분배에 있어서도 분배의 형평성을 주장했습니다. 나라의 재화가 많고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골고루 분배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라고 말이죠. 공자가 대단히 중요했던 사회 윤리 중 하나가 서입니다. 논어에서는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평생 수행해야 할 도덕적 덕목을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자 공자가 서라고 대답하였고 논어에는 서에 대해선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려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공자의 저서들을 보면 주나라 때의 노래들을 정리한 시경, 요순시대에서부터 주나라까지 왕과 신하들의 문서를 정리한 상서, 주나라 때 세상의 원리를 기록한 역경, 노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춘추, 하상주의 예법을 기록한 예경, 그리고 올바른 노래를 기록한 악기 등 총 6가지의 경전이 있었습니다. 이 중 시경, 상서, 주역을 3경이라고 하고 여기에 춘추와 예경까지 하면 5경, 악기까지 하면 6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6가지는 공자가 직접 창작했다기보다는 그간 내려오던 것을 그냥 모으고 정리하고 편집한 것입니다. 공자의 저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논어인데요. 사실 논어도 공자가 쓴 게 아니라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 사후 공자가 말했던 가르침을 모으고 엮어 편찬한 책이라 엄밀히 말해서 공자는 자신의 저서를 하나도 남기질 않았습니다. 비록 공자의 사상이 정치적으로 현실성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공자에게 공부를 받은 학생만 3,000명, 공자의 가르침을 읽겠다고 나선 사람은 72명, 공자의 정식 제자는 10명이나 됐습니다. 이 10명을 공문십철이라고 하죠. 이 중 자공은 상인 출신으로 집안이 매우 부자여서 공자가 유랑 생활을 하던 당시 경제적 지원을 물심양면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자로라는 제자는 공자가 특히 총애했던 제자로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했다는 자로였기에 공자에게 잔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 천성만큼은 공자가 인정해 주었으며 공자 스스로도 모두가 내 곁을 떠나도 자로만큼은 계속 나에게 남을 것이라고 남다른 애정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로는 위나라에서 정치생활을 하던 중 반란 사건에 휘말려 죽고 그 시신이 젖걸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공자는 이 소식을 듣고는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라며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안회는 공자가 자로만큼이나 총애했던 제자였는데 자로는 인간적으로 아꼈더라면 안회는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공자가 평가했었답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안회와 너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뛰어나느냐 하는 질문에 자공은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고 하면서 이 말이 여기서 유래했고 공자조차 자신보다는 안회가 더 뛰어나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회는 영양실조로 요절했고 이번에도 공자는 하늘이 자신을 버렸다며 안회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증자라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증자는 유일하게 공자의 육아 학파를 이었다고 자처하는 학자로 본명은 증삼이고 증자가 육아의 학파를 이어주었기 덕분에 증삼에게도 증자라는 호칭이 붙었던 거죠. 공자의 말씀을 정리한 논어지필의 가장 주도적이었던 사람도 증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자로부터는 그렇게 큰 인정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증자가 효자였나 봅니다. 한국에서 효성이 깊은 왕자 시절 백제의 의자의 별명이 해동증자였잖아요. 육아는 맹자에 의해 더더욱 확대 발전되었는데 공자는 춘추시대, 맹자는 전국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맹자는 추나라 지역에서 태어났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교육 덕에 맹자는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와 맹모 단교지교 모두 들어보셨죠? 맹자는 공자의 육아 사상에 매료되었고 15살 때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로 가서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 공급의 아래에서 15살 때부터 무려 40대까지 수학하였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인의 사상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맹자는 인이야말로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태생적인 선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착하다, 즉 성선설을 주장했죠.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의 선한 마음은 4가지 인간의 마음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 4가지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란 측은지심, 수우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일컫는데 각각 인의예지 4가지 덕목을 지칭하죠. 인간은 타고난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희색되지 않도록 더 갈고 닦아야 하는데 맹자는 이러한 자기 수양을 집의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움을 모은다고 직역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집의를 끝마친 상태를 맹자는 호연지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호연지기가 정확히 무엇이냐는 제자의 질문에 맹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온하고 너그러운 화기라고나 할까? 어쨌든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넘치는 크고 강하고 고든 것이며 더 키우면 광대무변한 천지를 꽉 채우는 원기가 된다. 그러나 이 기는 도의와 합쳐져야지 만약 도의가 없으면 쓰러지고 마는 거야. 이 기가 사람에게 깃들어 행위가 도의에 부합됨으로써 부끄러울 게 없으면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도덕적 용기가 생기게 된단다. 40대부터 맹자도 공자처럼 전국을 유람하면서 각 나라의 제후와 국왕들에게 정치적인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일화는 맹자가 위나라를 방문할 때였는데요. 당시 위나라의 국왕은 위해왕 기억나시나요? 위해왕은 상향을 등용하라는 말을 무시했다가 상향을 진나라에게 빼앗겼고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적국으로 만들고 마릉전투에서 제나라에게 깨지고 상황과 진효공의 진나라군에게 영토 상당수를 잃은 왕이었습니다. 위해왕은 진나라의 맹공에 수도를 안읍에서 대량으로 옮겼고 이 때문에 수도에서 이름을 따와 위나라를 양나라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위해왕도 양해왕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맹자편에서는 위해왕과 위나라를 양해왕과 양나라라고 나옵니다. 양해왕은 직접 맹자를 초빙하여 정치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양해왕은 맹자에게 어떻게 하면 국가를 이롭게 할 수 있냐고 묻자 맹자는 왜 국가를 이롭게 할 생각을 하냐며 양해왕을 꾸짖습니다. 맹자는 패도정치와 왕도정치를 말합니다. 나라를 이롭게 할 생각만 하고 있으며 명분과 도덕 없이 외국을 정벌하고 침공하기만 하며 힘과 무력을 자랑하는 정치가 패도정치입니다. 반면 국왕이 인의를 바탕으로 어진 덕치를 행하는 것이 왕도정치라고 하죠. 국왕이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른바 여민동락을 지향하는 정치가 왕도정치라고 합니다. 맹자는 국가에서 백성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을 민본주의라고 하는데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무릇 임금이라면 백성들의 재산과 생계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확보해 주어야 한다며 항산을 피력했습니다. 항산을 확보해야 백성들도 올바르고 도덕적인 인내를 기를 수 있는 마음,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 국왕이 그러지 못한다면 백성들의 항산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민본주의를 저버리고 왕도 정치가 아닌 패도 정치만을 일삼는 군주라면 맹자는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 자격 없는 국왕은 내쫓아야 한다고요. 왕족의 성을 바꿔서라도 올바른 도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하고 조선을 세운 정도전이 맹자를 아주 애독했다고 하죠. 맹자와 그의 제자들의 맹자의 사상을 정리하여 엮은 경전이 맹자랍니다. 맹자 이후로는 맹자 사상 중심의 유가가 전개되지만 맹자의 사상에 살짝 반박하며 나선 유가 사상가가 나타나니 바로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조나라 출신으로 15살 때 제나라로 유학을 간 뒤 약 20년을 수학하였고 초나라로 초빙되어 초나라의 재상이었던 춘신군의 식객이 되어 초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춘신군이 정치에 휘말려 피살된 뒤로는 등용되지 못해서 은퇴 후 저작활동과 교육활동에 전념하였죠. 초나라 출신인 진나라의 법가 이사와 한비자가 순자의 제자이기도 했죠. 순자는 확실히 맹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자의 유가를 계승하고 해석했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성을 부여했다고 믿었지만 순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이죠. 이러한 순자의 인간관을 맹자의 성선설에 대비하기 위해 성악설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순조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는 것을 순자는 인위라고 말하였는데 이걸 네 글자로 화성기위라고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성정을 교화시켜 인위를 일으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교화하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공자가 내세운 덕목 가운데 예에 주목했습니다. 오로지 예를 통해 인간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요. 순자에게 예란 외면적인 사회 규범입니다. 군주가 나라를 통치할 때도 예를 통해 백성들을 교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순자는 공자가 이야기했던 재화의 공평한 분배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어차피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제거할 수는 없으니 군주는 무릇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재화의 공평함이란 무엇일까요? 순자는 덕에 따라서 재화와 지위를 차등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 재화 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자 사후 한나라 때 이르러서야 순자의 사상을 정리한 저작 손경신서가 나왔는데 나중에 당나라 때 책 이름이 순자로 바뀌게 됩니다. 진나라의 통일 이전 공자, 맹자, 순자로 이어지는 춘추 전국시대에 탄생한 유가를 선진유학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유가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인간성과 도덕성만 회복이 되면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천하가 안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혼란의 난세에 유가 사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유가 사상가들은 관직에 나아가기보단 학자로서 이름을 더 알렸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도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엔 유가와 많이 비교하는 법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가는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사상으로 오로지 국가의 부국 강병만을 목표로 하는 극단적 현실주의죠. 반면 유가에서는 이상론을 이야기하니 법가와 많이 비교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법가와 유가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유가도 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올바른 명분을 갖추고 있는지, 법을 정하고 행하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자들인지에 주목했다면 법가에서는 오로지 법의 효력을 잘 내고 있는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확실히 유가와 법가의 차이 때문에 유가의 사상가들은 학자로서 유가를 정립을 했고 법가의 사상들은 실제 재상이나 높은 관직에 임명되어 현실 정치를 하면서 법가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가는 유가와 달리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 정확하게 꼬집을 수가 없습니다. 법가의 연원을 굳이 따져 거슬러 올라간다면 춘추시대 정나라에서 솥에다가 법을 새겨 중국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었다던 정나라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국시대로 돌입하면 더더욱 법가의 사상가들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법치주의를 표방한 법가 정치인들의 개혁을 변법이라고 하는데 제나라의 신도, 위나라의 이회, 초나라의 오기, 한나라의 신불회가 변법을 통해 각각 위나라, 초나라, 한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법가라고 자칭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정치 이념과 정책들은 전부 법가적 사상의 일환이죠. 법가의 변법이 오로지 법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던 잘못된 관습들을 철폐하는 것인데, 특히 유력 가문들의 특권을 해체하여 그 기득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경제력과 노동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중앙 집권화가 이 당시 법가의 이념이었죠. 중국 고대사의 권위자이신 이춘식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보겠습니다. 당시 전국시대 각국의 정치적 추세를 보면 춘추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춘추시대는 일반적으로 동일 혈연의 공족이 권력을 공유하고 정치를 운영했는데, 전국시대는 이성의 유력 세족이 권력을 세습적으로 장악하여 군주의 패립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또 찬탈하여 자립하는 추세가 만연되었던 시대다. 이에 따라 각국의 군주는 우선 국내에서 군주권을 강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유력 세족들이 군주에 의해 거세되었거나 주멸당했다. 무엇보다 법가라는 사상이 확고한 제자백가로 확립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람은 진나라의 상황이죠. 법가의 가장 교과서적인 이념을 현실 정치로 적용해 성공시켰던 법가의 정치인이 바로 상황이며, 법가의 적통 혹은 개통은 상황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국시대 중기인 진나라 효공 때 등용된 상황은 법가개혁, 즉 변법을 단행해 진나라는 전국 7흥 중 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건 곧 시스템과 체제를 말합니다. 상황은 우선 불필요한 관습법 다 철폐하고 야만스러운 악습들 전부 금지시켜 두었습니다. 이제부터 진나라는 철저히 성문화된 법으로만 운영하는 나라로 만들었죠. 철저한 호구조사 파악을 위해 5가구 10가구씩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는 15법을 시행하였고, 하나로 묶은 단위에는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더불어 한 가족 내에 성인 남성이 2명 이상 있을 경우 반드시 분가시켜서 휴경지로 보내 땅을 경작하게 하면서 토지 생산성을 훨씬 높였습니다. 상황은 법적 질서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상황은 진나라 내부적으로도 20등작제, 즉 자기를 20등분하여 공신들에게 자기를 내리게 했는데, 각 자기별로 의복과 주택 등 사생활까지도 전부 규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주나라의 5등작에 비하면 20등분은 너무 많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진나라의 20등작제는 서민, 일반 백성에게까지 적용이 되며 누구나 공만 세우면 자기 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상황의 법가개혁은 기본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누구든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공을 세우면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 지배층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신상필벌이 상황의 가장 중요한 개혁 원리였습니다. 분명 상황의 개혁으로 진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뒤바뀐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나치게 엄격한 법치주의로 인해 상황의 안티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상황이 있던 당시에도 누군가 이렇게 상황을 욕했는데요. 당신은 극형으로 사람을 다스리니 원한을 사고 재앙을 쌓아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흥하고 마음을 잃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상군서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상군서에 그의 법과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열렬한 디스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의와 음악은 방탕을 부르는 징조이고, 자애로움과 인 따위는 잘못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고대를 본받고자 하면 도덕에 기초하여 다스려야 하고, 오늘날을 본받고자 하면 형벌을 앞세우는 법치를 행해야 한다. 백성들은 순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위를 할 뿐이다. 이익이 땅에서 나올 때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 농사를 지을 것이며, 명예가 전장에서 나올 때 백성들은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힘은 강함을 낳고 강함은 위험을 낳으며 위험은 덕을 낳는다. 따라서 덕은 힘에서 생기는 거다. 군주 권력의 핵심은 전 국민적인 존중을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그것은 강력한 법률적 통제를 통해 달성된다. 법가는 육아와 달리 현실에 적용하는 재상과 정치인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육아처럼 계보 중심의 체계적인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법가를 하나의 사상으로 정립한 법가의 이론가가 있었으니 바로 한비자였습니다. 한비자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학자로서 법가를 체계화하였습니다. 한비자는 진시황의 재상이 되는 이사와 함께 순자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진시황도 빠져 있었다는 한비자의 법가 사상은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로 시작을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니, 순자는 악한 인간의 본성을 예로서 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비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착해지길 바라는 것은 수주 대토 고사 속 토끼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군주는 백성들을 통치할 때 법률과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이죠. 한비자는 백성의 통치 수단으로 3가지 법, 술, 세를 제시합니다. 법이란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제력을 강요하는 법이기에 이것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며, 법을 어기면 벌하고
법에 충실하거나 공을 세우면 상을 주는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든 것이 이전 진나라 효공 때 등용되어 법치주의 통치를 완성한 사항의 편법이었습니다. 옛날과 지금은 관습이 다르며 시대에 따라서 방책도 달라야 되는 것이다. 만약 관대하고 여유 있는 정치로 절박한 시대의 백성을 다스리려 한다면 그것은 채찍을 쓰지 않고 억센 말을 다루려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부모의 애정보다 더한 것은 없고 부모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반드시 잘 다스리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군주가 아무리 신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법률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고 군주가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건 그 자체는 인의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술은 권모술수를 말합니다. 일종의 속임수인 거죠. 군주가 신하를 다스리거나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적당히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척하거나 그들을 위하는 척 등 하지만 실상은 필요에 의해서만 그들을 활용하고 조종하는 걸 말하죠. 또 신하들 가운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들이 있으니 이들을 영리하게 솎아낼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영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시로 든 것이 한나라의 신불해였습니다. 술수를 아는 선비는 반드시 멀리 보고 밝게 살피니 밝게 살피지 않으면 사사로운 것을 간파할 수가 없다. 법에 능한 선비는 반드시 강인함을 꾀하며 굳세고 고드니 굳세고 곧지 않으면 간사함을 바로잡을 수 없다. 술수를 아는 선비는 밝게 살피니 받아들여서 쓰게 된다면 또한 중인들의 숨은 뜻을 간파할 것이다. 법에 능숙한 선비는 굳세고 고드니 받아들여서 쓰게 된다면 중인들의 간사한 행실을 바로잡을 것이다. 마지막 세는 군주의 권위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신하들과 백성들이 군주에게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경외감을 느껴서 군주의 말이라면 무조건 듣게 하는 그런 권위 말이죠. 예시로 든 사람이 신도인데 조나라 출신으로 제나라에서 일한 신도는 똑똑하고 현명하기만 하고 권위가 없는 인재를 비판했거든요. 한비자는 신도의 사상을 통해 새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용은 구름을 타면 훌륭하지만 구름을 잃으면 지렁이와 다름없다. 법가의 마지막은 이사였습니다. 진시황도 제위 초에는 여부리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주장하는 이사의 법가 사상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사는 진시황이 천하통일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내부적 기반을 다진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황제를 칭하고 황제의 전제 군주권을 대폭 확대하며 가혹한 법치주의를 만들어 진시황의 악명을 만든 것도 이사의 작품이었습니다. 봉건제가 아닌 9년제의 실시, 사회의 각종 방면으로 통일화 정책, 육아학자들 생매장한 분설갱유, 결정권자는 다 진시황이긴 했지만 그 뒤에는 이사가 있었고 흔히들 진나라가 가혹한 법가 사상 탓에 멸망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이사가 설계한 것이었죠. 훗날 사기를 쓰는 사마천은 법가 사상들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가 하나같이 썩 좋지 못한데요. 몇 명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가 사상들의 최후가 다 하나같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법가 사상가들은 다 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후원해줄 군주를 잃으면 그 끝이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초나라의 오기는 화살 세례를 맞아 고슴도치가 되어 암살당했고 진나라의 상황은 버림받아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한 이후 그의 시신이 거열형으로 사지가 찢기고 한비자는 이사에게 모함을 당해 독살당하고 이사 또한 배신을 당해 억울하게 죽죠. 법가가 그토록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건 알겠지만 왜 법가 사상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에 자기 함정에 걸려 안 좋은 결말을 맞냐는 겁니다. 사마천이 공자를 존경해서 공자의 육아 사상을 비판하는 법가 사상들을 안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마천이 법가 자체를 부정하고 육아만을 신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마천도 법치주의라는 교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으며 육아의 논리는 다소 이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단 사마천이 제시하는 건 그토록 강경한 법가 사상가들의 정치개혁을 조금 신중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겉으로는 육아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만 법가 이념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었습니다. 법가는 인간의 악행을 못하게 막는 것이고 육아는 인간이 스스로 악행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덕치와 법치는 사실 공존할 수 없는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덕 없는 법은 효력이 약하고 법 없는 덕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치와 덕치가 균형을 이룬 정치는 어떤 정치일까요? 지난번 육아 법가에 이어 3부에서는 병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전쟁에 필요한 전략, 전술 방면에서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쟁론에 관한 연구를 하는 제자백가를 병가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따지자면 춘추 전국시대의 모든 제후와 군주와 장군들이 다 병가 아니냐고요? 그들도 전략 전술 그리고 전쟁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병가라 함은 병법서를 남기어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학자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싸워라가 아니라 전쟁에 관한 철학적 사상까지 담은 학파가 병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 최초의 병법서는 제나라 사마양저의 사마법입니다. 사마양저의 본명은 전양저이며 전씨 집안이 나름 제나라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었지만 그는 서자로 출신이 미천했답니다. 당시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안여에게 사마양저는 발탁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춘추시대 말기로 이 제나라에서는 전상이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때였고 국내외적으로 알게 모르게 저러다 전상이 제나라 제후보다 더 막강해지는 거 아니냐는 말도 돌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전상의 후손이 제후를 갈아엎고 본인이 제후가 되어 전국시대로 접어들죠. 당시 제나라 제후였던 제경공은 어렵게 제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경공이 즉위하기 전에는 제나라 제후 쟁탈전으로 다소 어수선하고 잠시 제나라가 내부적으로 잡음이 많은 틈을 타 연나라와 진나라가 연합하여 제나라의 영토를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경공은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고자 했는데 재상 안영이 사마양저를 추천했죠. 양저는 전씨 집안의 서자이지만 그의 문덕은 병사를 일으키고 그의 무덕은 적을 위협합니다. 주공께서는 사마양저를 시험을 해보게 하시옵소서. 제경공은 사마양저와 이야기를 한 뒤 그의 병법에 관해 논하고는 사마양저의 능력을 높이사 사마양저를 장군에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양저가 신분도 높지 않은데 갑자기 장군이 되면 군사들의 충성도가 다소 낮을 것을 우려해 사마양저는 제경공에게 귀족급 신하를 또 다른 사령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제경공은 장고를 붙여줬는데요. 첫 열병식에서 장고가 전날 과음을 하고는 약속한 시간 정오보다 더 늦게 나온 겁니다. 사마양저는 매우 분노하여 장고를 처형시켰습니다. 제경공은 처형을 막고자 신하를 보냈는데 이미 장고는 처형된 뒤였고 사마양저는 그 신하에게 장군이 군중에 있을 때는 비록 주공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했답니다. 사마양저는 병사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항상 사령관으로서 맨 앞에서 지휘하고 병사들과 차별 없이 똑같이 생활하고 심지어는 부상당한 병사들도 자발적으로 출전하겠다고 할 만큼 사마양저와의 관계가 남달랐다고 해요. 그 덕분에 사마양저는 연나라와 진나라가 빼앗은 영토를 전부 수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경공은 사마라는 벼슬을 내렸고 그래서 사마양저 이름이 사마양저가 된 거죠. 하지만 사마양저처럼 병사들과 서스럼 없이 지내고 병사들의 충성도가 남다르면은 그건 제나라의 중앙군으로서가 아니라 사마양저의 개인 사병화적 성격이 짙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나라 고위 귀족들은 사마양저를 모함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마양저는 해임된 뒤 얼마 안 있어서 병사하였습니다. 사마양저는 평생을 전쟁에 누비며 병법서를 작성하니 이것이 사마법입니다. 사마양저는 총 55편의 사마법을 작성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5편만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마법에는 전쟁에 관한 그의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요.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역시 춘추 전국시대 병가를 대표하는 단 한 사람을 꼽아야 한다면 바로 이 사람이겠죠. 춘추시대 말기의 손무입니다. 바로 손자병법의 저자죠. 손무는 원래 제나라 사람입니다. 이따가 말하겠지만 제나라의 또 다른 병가 사상가인 손빈이 손무의 후손이라고도 하거든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손무는 제나라를 탈출해 오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당시 오나라의 왕은 춘추시대의 4번째 패자였던 함려였는데요. 함려가 손무를 등용하면서 손무의 병법서를 잘 읽었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미 손무가 함려를 만나기 전에 손자 병법을 저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함려가 손무를 등용했을 때 손무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부녀자들 180명으로 군율이 잡힌 부대로 만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손무는 함려가 총애하는 후궁 2명을 사령관으로 삼고 부녀자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훈련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유희거리라고 생각한 아녀자들은 제대로 훈련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손무는 병사의 나태한 태도는 사령관의 책임이라며 함려가 총애하던 후궁 2명을 처형했습니다. 처형 장면을 보고는 부녀자들이 군기가 바싹 들어 훈련에 진지하게 임했고 3개월 만에 여느 군인부대 못지않은 재식과 대열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함려는 애첩 2명을 잃은 것에 매우 분노했지만 손무의 능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함려는 손무에게 오나라의 군권을 맡겼고 덕분에 함려는 초나라의 수도 영성까지 함락시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손무의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병법서에 비하면 그나마 가장 그대로 전체가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중국사를 통틀어 전술가라면 누구에게든 손자병법은 필독서였고 삼국지의 조조는 자신의 웬만한 병법서는 모두 다 읽어봤는데 손자병법이 가장 심오하다며 아주 긴 주석글을 쓰기도 했으며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사관학교나 군산학교에서 손자병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님 또한 손자병법의 덕후였어요. 특히 이순신 장군은 손자병법 속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글귀를 가장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손자병법 13편으로는 서론격에 해당하는 계,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알려주는 작전, 공격의 성질을 따져보는 모공, 군대의 조직력을 따지는 군형, 용병술에 관한 병세,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내가 유리한 점을 파악하는 법에 대한 허실, 적보다 내가 먼저 유리한 것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군쟁, 전시에 갑자기 벌어지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관한 구변, 군대를 진구시키는 법에 대한 행군, 전장의 자연적 지형을 살피는 방법에 관한 지형, 전장의 상황적 지형을 분류한 구지, 화력을 사용하는 화공, 첩보전을 강조한 용간 등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첫 구절이 유명하죠. 전쟁은 국가의 대사다. 뭐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머리로만 전쟁은 국가의 대사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전쟁은 엄청나게 심각한 거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손무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지만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싸움에 임할 때 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냥 사람이 많이 죽지 정도가 아니라 내 소중한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고 내가 그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전쟁에서 이겨도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걸 알고 싸움에 임하라는 거죠. 군대를 동원하여 천리의 원거리에 출정하게 되면 백성이 부담하는 비용과 국가의 세금이 하루에 1000금이 소비가 되며 나라의 안팎에 소동이 일어나고 전쟁 물자의 수송에 동원된 백성이 도로를 메우고 이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집이 70만에 이르게 된다. 손무가 오나라 합류를 도울 때도 손무는 오나라 합류에게 무턱대고 나가려는 출정을 말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며 몇 번이고 말리곤 했었습니다. 손무에게 전쟁은 군주의 위협을 자랑하는 게임이 아니라 수십만의 목숨을 걸어야 하기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던 거죠. 손무의 손자병법이 그토록 가치를 인정받는 건 일단 손무가 세상의 변화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손무의 활동 시기는 춘추시대 말기, 전국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요. 춘추시대 초기에는 전쟁의 양상이 패자를 꼽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제후국이 강하다는 것만 보여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에는 전쟁 그 자체보다는 회맹이 더 상징적이고 중요했죠. 하지만 전국시대는 회맹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저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약육강식의 시대일 겁니다. 손무는 그 과도기를 살았던 인물이었고 손무는 앞으로 전쟁이 그처럼 잔혹해지고 비인간적으로 변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였습니다. 즉 시대의 변화를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무는 손자병법에서도 이 전쟁은 그냥 군사대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공력을 끄집어다가 투입하는 일종의 총력전으로 이해하고 파악했습니다. 손무의 전쟁관은 웬만하면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절대 장기전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끝내야 하며 싸우지 말고 이기라는 말도 유명하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의 목적, 싸우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인 명분이 없는 전투는 피해만 극대화하게 된다는 거죠. 손자병법이 그토록 위대한 건 손자병법 안에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진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현대전에 적용해봤을 때, 예컨대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에 적용해봤을 때 정확하게 그 결과가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은 초나라의 오기가 쓴 오자병법이 있습니다. 춘추시대의 손자병법과 전국시대의 오자병법을 춘추 전국시대의 양대 병법서로 평가하는데요. 전국시대 초창기의 인물인 오기는 초나라에 있으면서 변법을 시행했던 법가의 한 사람으로도 평가받는 동시에 병가의 사상가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초나라로 오기 전에 오기는 위나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위나라의 제후였던 위문후는 오기를 서하태수로 임명해 서쪽의 진나라를 막도록 했습니다. 오기는 무졸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창과 방패, 칼, 무거운 쇠뇌, 쇠뇌쌀 50개, 3일치 식량을 이고 백리를 행군할 수 있는 중보병 정예부대였습니다. 오기가 서하에서 강화한 군사력으로 진나라와 76번을 싸워서 64번을 이기고 12번은 무승부였다고 하네요. 그중 기원전 389년엔 음진전투라고 5만의 병력으로 50만 진나라군을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기의 거듭된 공에 시기질투한 위나라 내부에서 오기를 모함하여 오기를 내쫓아버렸고 그 후에 오기가 초나라로 갔던 거죠. 오기는 위나라 때 무장으로 있으면서 위나라의 군사력을 강화시켰던 기억을 토대로 병법서, 오자병법 48편을 편찬했고 현재는 6편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병법은 위나라 문후 혹은 무후와 오기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자병법의 내용은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 군사들의 질을 높이는 법 등 군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앞두고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했던 그 명연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문구도 오자병법에서 따온 겁니다. 이순신의 연설은 필사즉생 필생즉사이고 오자병법에서는 필사즉생 행생즉사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병가의 이론가는 전국시대 중기 마릉전투에서 위나라의 방연을 무찌른 제나라 장수 손빈입니다. 손모의 후손으로 보이고 그가 마릉전투 이후 집필한 병법사를 손빈병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빈병법의 경우 오랫동안 유실되었다가 나중에 가서야 발견되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병가와 병법은 전국시대 말기 진시황 때의 진나라 울요자의 울요자 24편입니다. 울요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훗날 명나라의 방효유는 울요자를 읽고는 지나치게 어목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울요자는 전쟁뿐 아니라 정치와 외교에 관한 내용도 많습니다. 다만 울요자의 진위 여부도 손빈병법처럼 논란이 많습니다.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에 병법서를 저술하는 관례가 시작한 이래 중국사 통틀어서 분란의 시대에는 계속 병법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전은 훨씬 더 격해지고 드라마틱하고 복잡해지죠. 초한지나 삼국지가 재미있는 것도 춘추 전국시대에 병법서들이 많이 저술되어 이것을 바탕으로 싸우다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더 고도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병법서들은 오늘날의 기업 경영, 리더십, 처세술 등에도 적용이 가능해 자기개발서로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아직까지도 전쟁이 끊이질 않는 시대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고대의 병법서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고전의 기능이니까요. 유가, 법가, 병가에 이어 이번엔 도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역시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 역사서에서도 유교, 불교와 더불어 3대 종교 중 하나로 손꼽혔죠. 한국사의 여러 나라들도 도교식 행사를 국가 행사로 주관하기도 할 정도로 동양에서는 도가가 훗날 발전하는 도교의 위치와 의의가 남달랐던 사상 겸 종교였습니다. 유가가 현실성이 다소 결여된 사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가는 더 극단으로 간답니다. 도가의 창시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노자였습니다. 노자의 생애와 출신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춘추시대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전국시대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기록에 따라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가 엇갈리고 그래서 실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노자는 후대에 창작된 가상인물이라는 주장도 있죠.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노자는 춘추시대 말 초나라 사람이면서 공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합니다. 노자와 공자가 만난 적도 있고 공자는 노자를 높이 평가한 반면 노자는 공자의 사상을 멸시했다고 하죠. 노자의 사상을 도가라고 부르는 건 노자가 도의 중요성을 설파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에서도 도를 설파하죠. 하지만 두 사상에서 말하는 도가 다릅니다. 유가에서 도는 인간성과 도덕성인 반면 노자가 말하는 도는 말하자면 자연적입니다. 노자의 도는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이자 변화하고 운행하는 법칙입니다. 너무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노자는 도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 인식, 감각 너머의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덕경의 첫 구절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이라고 도를 도라고 규정 내리는 순간 도가 아닌 게 되며 겉으로 드러난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냅두면 알아서 스스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 즉 자연 그 자체라고 말하죠.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도밑거를 마주치신다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노자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다. 인위적인 것을 지양하고요. 노자는 세상이 혼탁해진 난세의 원인을 도의 상실이라고 봤습니다. 유가가 말하는 난세의 원인이 인간성과 도덕성의 타락이라고 한다면 노자가 말하는 난세의 원인은 자꾸 인간이 자연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인위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그릇된 인식과 인위적인 제도 때문에 인간은 욕심이 생기고 분쟁으로 번지는 겁니다. 노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위적인 제도란 정부의 법과 행정 제도뿐 아니라 기술과 문명, 심지어는 도덕과 사회 규율과 선과 악을 규정짓는 정의관, 지식 전부를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이런 것도 결국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잣대라는 것이고 노자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자에 의하면 도는 텅 빈 곳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워야 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꾸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가 자연의 원리잖아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요. 그렇다면 인간도 도의 일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도 자연스러워야 하고 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노자는 인간이 가장 도와 가까이에 있는 시간이 바로 어린아이 때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때가 타질 않았죠. 그래서 세상사를 잘 모르고 욕망의 개념도 모릅니다. 즉 무지와 무욕의 상태예요. 좋은 말로 순진하고 순박합니다.
이렇게 무지, 무욕, 순직, 순박의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도와 가장 가까운 존재들인데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꾸 사회적 규율과 잣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연의 본질과 가치는 잃어버리고 겉모습에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도의 자연스러움을 터득해라. 네 글자로 노자는 무의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며 상선약수라고 하는데요. 물은 매번 흐르기만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흐릅니다. 인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 물은 겸허하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물은 다른 자연과 싸우지 않아요. 물은 또 모양이 없습니다.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제각각의 모습으로 맞출 줄을 압니다. 즉 고집을 부리지 않죠. 또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이처럼 자기 본질대로 싸우지 않고 겸허하게 마음을 비우고 흘러가기만 하면 만물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노자도 정치론을 말하긴 합니다. 이른바 소국 과민인데요. 백성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작은 나라가 노자의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규모가 작아야 자연적 본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봤죠. 육아의 덕치, 법가의 법치 다 쓰잘데기 없어요. 인간의 도덕과 법령과 형벌 모두 다 인위적인 것들이잖아요. 백성들은 정부와 군주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으나 체감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가 이상적인 정부라고 합니다. 이걸 무의의 다스림, 무의지치라고 하죠. 그래서 인위적인 문명과 현자들의 지식 전부 불필요한 것들이며 도의 자연스러움을 막는 것으로 봤습니다. 노자의 지필서가 노자인데 이 도덕경이라는 이름으로도 더 알려져 있죠. 고사에 의하면 노자는 자신의 사상에 따라 세상을 등지고 유유자적 은둔 생활을 하기 위해 떠나던 중 관문은 문지기에게 주었다는 책이 도덕경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도덕경은 노자가 썼다는 원본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한나라 때 하상공이 주석을 단 하상공 주석본과 삼국지 때 왕필이 주석을 단 왕필 주석본 두 가지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더불어 중국 전역에서 다른 판본의 일부가 간간히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물론 판본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 대조를 해봐도 이 도덕경의 내용은 한 사람이 지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명이 저작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자는 존재 자체도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덕경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도덕경이 여러 편집자가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건 다 판본이라서 그런 것이고 원본이 발견되면 어떨지는 또 모르는 거죠. 노자의 도가 사상을 이어받은 이가 전국시대의 장자입니다. 장자가 맹자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다고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장자의 세대를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 노자나 장자나 출신과 생애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게 뭔가 굉장히 도가스럽지 않나요? 장자는 노자의 무의자연으로서의 도, 텅 빈 마음으로서의 도를 지지하며 장자는 노자의 도가 사상을 확대 계승하였습니다. 장자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덕목은 만물의 평등함이었습니다. 장자는 우선 인간이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지혜들은 매우 얕은 지혜라며 그러한 인간의 감각에 의한 지혜는 인간의 고집과 아집만 만들 뿐이라고 했죠. 장자는 인간의 감각이 아닌 인간의 감각 너머에 있는 도의 존재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라는 것은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 만물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악, 좋고 나쁨, 진위, 미추, 대소, 귀천, 빈부 이런 상대주의적인 비교 척도는 전부 인간들의 얕은 지혜로 만든 것일 뿐 도의 세상에서는 만물이 평등하답니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이른바 재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자가 만물의 평등만큼이나 지향했던 것이 정신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감각으로 경험하며 외물에 얽매이지 말고 만물의 도가 있음으로 해서 만물이 평등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처럼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이러한 무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인간의 정신 상태를 소요유라고 합니다. 혹은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라고도 표현을 하죠. 즉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무라일체는 만물을 특정 가치 척도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이 평등하며 나와 같음을 아는 정신적인 자유로움에 이른 상태라는 뜻이죠. 장자편에는 이런 고사가 나오는데요. 해자라는 사상가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저기에 큰 나무가 있는데 줄기가 반듯하지 않고 가지가 구부러져서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이죠. 장자는 이에 해자에게 왜 나무의 쓰임을 따지냐며 비판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그 쓸모없는 나무를 심어 그 아래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누워 잠자는 것은 어떠하냐 라는 말에서 소요유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장자편에는 이런 고사도 있습니다. 한 번은 장자가 꿈을 꾸었는데 본인이 나비가 되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나 그 꿈이 생생했던지 꿈에서 깨고 나서도 혼란스러웠다죠. 그리고 장자가 했던 말이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겠다. 아주 유명한 호접지문 고사죠.
그리고 장자가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이게 바로 무라일체라고. 인간이 감각을 뛰어넘어 만물에 깃든 도를 파악하는 인격 수양론도 장자는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가만히 앉아서 나에게 손발, 눈, 귀가 있었다는 것, 즉 내가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잊고 해탈하라는 좌망. 두 번째는 마음을 허하게 비우라는 심재라는 것입니다. 좌망과 심재를 통해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 존재를 장자는 진인, 지인, 신인, 천인 등으로 불렀습니다. 장자는 노자보다 훨씬 더 자연적인 사상을 주장했는데, 보시다시피 장자는 국가 경영 철학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말했을 뿐이죠. 장자는 자유로움의 하나의 증상으로 죽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은 결코 두렵거나 나쁜 게 아니랍니다. 삶은 도의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은 도의 기가 흩어진 것에 불과하며,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마치 계절이 바뀌듯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그저 기가 모여있는 상태에 있는 동안 지식이나 욕망 등 유한하고 허무한 것들을 좇지 말라고 충고하며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장자의 양생이라고 합니다. 장자의 양생론은 훗날 도가가 도교로 발전하면서 불로장생 사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도가는 빠르게 피지배층 백성들 사이에 퍼지면서 민간신앙과 합쳐져서 도가가 도교로 번집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에 이르면은 도교의 갖가지 종파들이 분류되는데, 황로학파, 황건적의 태평도, 오두미교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합해서 도가를 노장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참 속편한 소리 한다고 이 노장사상은 극단적 평화론이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춘추 전국시대라는 인간성이 상실되고 전쟁으로 온갖 것이 황폐화되고 죽음만이 가득했던 환난의 난세에 인간이라면 누구든 도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을 기원했으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노자나 장자나 인간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가사상을 정립한 것이 아닐까 하며, 춘추 전국시대의 도가사상은 과연 인간의 분열이 극대화되는 시대에서 평화를 추구할 수는 있을까? 이상적인 평화는 과연 존재할 수 없는 건가? 만약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등의 여러 고민들을 던진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은 기타 제자백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추 전국시대 당시에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묵가입니다. 묵가는 묵자가 정립한 학파라 묵가라고 칭한답니다. 묵자의 본명은 묵척, 출신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생물연도도 정확하지는 않고 아마 춘추시대 말기 혹은 전국시대 초기로 추정이 됩니다. 확실한 건 공자와 맹자 그 사이에 있던 사상가였습니다. 묵자의 묵이 검다는 뜻인데, 묵자가 죄를 짓고는 얼굴에 문신이 낙인 찍히는 형벌, 묵형을 받았다는 설이 있고, 혹은 피부가 검은 외국인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묵자의 직업 역시 목수 같은 기술자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묵자의 지식이 매우 해박했으며 실제 묵자가 여러 수성시설들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묵가에 소속되어 있거나 묵자의 사상에 호응했던 이들 중 상당수가 기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층민 노동자 출신인 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육아와 법가를 혹은 육아와 도가를 비교 대조하는데, 공자를 가장 신랄하게 깠던 사상가는 묵자였습니다. 공자의 육아 사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자는 사랑, 즉 인을 중요시했죠. 하지만 여기서 공자가 말한 인은 차별적이고 구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여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해서는 안 되며, 더불어 사랑의 확장성을 말했기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자기 몸과 가족을 먼저 돌본 뒤에야 사랑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묵자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묵자는 겸해라고 했습니다. 묵자는 남의 나라 보기를 내 나라와 같이 하고, 남의 집 보기를 내 집을 보는 것 같이 하고, 남의 몸 보기를 제 몸 같이 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교리를 말했고, 그래서 묵자의 사상을 겸해교리라고 부릅니다. 묵자는 보편적 사랑인 겸해교리를 통해 육아의 구별적 사랑을 부정하면서 더불어 공자가 강조했던 음악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예치 또한 비판했습니다. 묵자가 봤을 땐 음악이란 사치이며 음악을 포함한 모든 예술 활동과 제사를 지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를 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묵자의 이러한 사상에 맹자를 비롯해 유가들이 맹비난했는데,
특히 맹자는 묵자의 사상더러 아버지와 군주가 없는 사상, 이른바 무부무군의 사상이라며 깎아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묵자의 사상은 당대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았고 추종자들 또한 매우 많아서 맹자는 이를 매우 한탄해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묵자는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실제 묵자는 여러 나라들을 유람하며 전쟁을 막고자 가진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묵자의 추종자들이 많았나 봅니다. 하지만 묵자가 모든 전쟁을 다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침략 전쟁을 규탄할 뿐 적국이 쳐들어온다면 그때는 맞서 싸울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묵자는 송나라라는 작은 나라에 있을 때 송나라를 공격하는 초나라의 공격을 무려 9번이나 막아내었다고 합니다. 이때 성 방어 장비와 시설들을 전부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묵자는 수성의 상징처럼 평가받기도 합니다. 묵자의 사상을 정리하고 기록한 책이 묵자인데 무슨 시대에 어떻게 편찬되어 전해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묵자 중에서 경상, 경하, 경설상, 경설하, 대치, 소치 6편을 묵경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며 이 묵경은 묵자의 자연관이 담긴 과학책입니다. 전국시대 때 그토록 유행하였고 유가와 가장 큰 대립구도를 세운 묵가였지만 훗날 중국이 유가를 유학과 유교로 국교화하고는 묵가는 철저히 부정되고 잊혀진 사상이 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묵가의 소멸이 꼭 유가의 의도적인 탄압 때문은 아니랍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이중택 교수는 묵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묵자가 공평과 정의를 주장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류의 행복을 주장한 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공평과 정의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고생과 인내를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했다. 그가 약속한 인류의 행복 역시 대다수 사람에게는 고통의 산물이었다. 아마도 묵자가 보기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다. 사람들은 평등하기도 하고 윤택하기도 한 삶을 바란다. 해진 옷을 입고 거친 식사를 하며 매일 끝도 없이 노동을 하면서도 오락까지 금지당하는 생활은 아무도 원치 않는다.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묵가에서는 군주, 관료, 인민으로 표현될 수 있는 통치 질서를 그대로 인정한 후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 이런 논리라면 사회적 문제는 개개인의 자의적 결단에 내맡겨지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성원 상호 간의 사랑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명가입니다. 명가라는 이름에서는 어떤 사상학파인지 유추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춘추 전국시대에는 온갖 많은 사상과 저작들이 난무하다 보니 그리고 또 무한 경쟁의 시대에 유색익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논리학, 수사학 등이 유행하였습니다. 명가는 바로 이런 논리학, 수사학, 옹변술, 논술 등을 연구하는 학파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논리적으로 말과 글로 내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며 대중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파가 명가랍니다. 그래서 명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명가를 궤변론자라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서양의 소피스트와도 많이 비교하죠. 혹은 법령을 해석하고 주석을 다는 일종의 변호사 역할도 했답니다. 명가의 시작은 춘추시대 정나라의 등석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등석은 정나라 자산과 동시대 사람이며 함께 정나라 국정에 참여했는데 정나라 자산이 중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성문법을 두고 법령의 해석을 이 등석이 따지고 논하면서 자산과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명가는 전국시대에 이르러 더 발전하는데 이 맹자편에서는 양해왕으로 나오는 위나라의 해왕 때 이 위나라 재상을 겸한 해씨는 그가 읽었던 서적과 출판한 서적만 해도 그 양이 방대했다고 합니다. 비록 해씨의 저작이 남아있는 건 없지만 해씨는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명제를 많이 남겼는데 장자편에서는 이 해씨의 역물십사라고 10가지 명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끝이 없으면서 끝이 있다. 나는 천하의 가운데를 한다. 연나라의 북쪽이며 월나라의 남쪽이다. 하늘과 땅은 아란하다. 산과 연못은 평평하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역설적인 명제들만 10개가 남아있죠. 해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명가의 사람이 조나라의 공손룡입니다. 공손룡의 백마비마론이 매우 유명합니다. 백마는 곧 말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백마는 어쨌든 그 본질이 말이잖아요. 하얗다는 건 현상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백마는 현상을 표현한 말일 뿐 본질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손룡이 이처럼 철학적인 말을 한 진짜 뜻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명분과 실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구분하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자백가는 농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파이죠. 아니 농업 중요성을 누가 모르냐고요? 농가는 단순히 농업이 중요하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농법에 대해 연구를 했죠. 농가의 시작은 춘추시대 등나라의 허행이었습니다. 허행은 농법을 설파하면서 농사를 통해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어느새 그의 제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허행은 제자들과 같이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허행으로부터 시작한 농가는 상업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고 수공업의 경우 농기구를 제작한다는 조건에서는 긍정하였습니다. 유가의 한 사람이었던 진상은 등나라를 지나가던 중 허행을 만나고는 그간 배웠던 모든 유가를 버리고 허행의 농가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허행은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 먹으면서 가난해도 잘 다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허행은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음은 음양가입니다. 음양가는 현실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세상 만물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형이상학적인 학파죠. 삼라만상의 구성과 창조 원리를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극, 그리고 오행을 통해 설명하는 종교에 더 가까운 제자백가입니다. 제나라의 추연과 추석이 대표적인 음양가의 사상가들입니다. 추연이 주장했던 사상이 오덕 종시설이라고 모든 국가와 왕조에는 부여된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의 순환 관계에 따라 건국되고 망함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행의 순환 순서는 나무, 불, 흙, 쇠, 물, 그리고 다시 나무 이런 순서인데요. 훗날 동양에서는 한 국가의 망조 조짐이 보이면 매번 추연의 오덕 종시설이 거론된답니다. 춘추 전국시대 음양가는 훗날 유가로 통합되어 성리학의 재료 중 하나가 됩니다. 다음 종행가도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소진의 합종책과 장희의 연행책에서 따와 전국시대 외교 관계를 분석하는 외교학이 바로 종행가입니다. 소진이나 장희처럼 합종, 연행 둘 중 하나를 믿는 종행가들은 단순히 외교학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자를 떠나서 각 국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실제 외교관으로서도 활약을 했답니다. 소진과 장희의 스승이 귀곡자라서 이 종행가의 탄생은 사상적으로만큼은 귀곡자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제자백가, 소설가는 이름 그대로 가담항설의 재미난 이야기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엮는 제자백가를 말합니다. 아예 이런 일을 하는 관직도 있었다고 하네요. 민간에 놔두는 전설, 설화, 소문, 풍설 등의 각종 이야기들을 패관이라고 하는데 제자백가 소설가들이 다루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패관문학이라고 보입니다. 저 같은 유튜버가 소설가 제자백가인 거겠죠? 마지막 잡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처럼 워낙에 많은 사상과 저작들이 홍수처럼 흘러넘치죠. 이런 다양한 사상과 저작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하고 연구하는 학파가 바로 잡가입니다. 일종의 정치사회 평론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가는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없고 아주 방대한 분야의 제자백가를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잡가는 뜻이 넓어서 포함되지 않는 게 없다는 말까지 있죠. 훗날 한나라 때의 역사가 반고는 잡가는 여러 사상을 절충하고 종합하는 것이 곧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시황의 스캔들 속 아버지 여부리가 권력을 잡고 재상에 있을 무렵 엄청난 부자였던 여부리는 막대한 양의 자본을 투입하여 3,000명의 인원으로 당시의 백과사전을 편찬합니다. 이게 바로 여시춘추입니다. 여부리는 여시춘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고 여시춘추를 자랑하며 이 책에서 단 한 글자라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면 천금을 주겠다는 말도 했다죠. 여시춘추가 대표적인 잡가의 저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백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만큼 많고 다양한 사상들이 부딪히고 교류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전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으며 오늘날에까지 연구와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죠.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과 관련하여 꼭 소개해드릴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제나라의 직하학궁입니다. 제나라는 전국시대에 이제는 지식과 사상의 시대가 올 거란 생각에 국가주도로 교육기관 겸 학술기관인 직하학궁을 건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했으며 입학 조건도 따지지 않았고 외국인이어도 모두 다 받아서 교육과 학술과 연구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인재를 선발해서 육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하학궁은 당대 가장 규모가 컸던 최대 국립교육기관이자 싱크탱크이자 연구소였던 거죠. 직하학궁은 전국시대 제나라 환공 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제환공은 최초의 춘추어패인 제환공과는 다른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나라 위왕과 선왕 때 직하학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직하학궁은 제나라의 수도 임치에 있었는데 임치성의 남문의 이름이 직문이었고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하학궁이라고 불렀죠. 맹자, 순자, 장자가 직하학궁에서 연구도 하고 교수진으로 있었고 이사와 한비자도 직하학궁 출신이었습니다. 직하학궁에서 배출한 학자들 라인업이 매우 빵빵하며 다들 제자백가의 주요 사상가들이거나 각국의 주요 재상으로 등용되었죠. 제나라의 직하학궁에서 별 수 있는 교훈은 교육에는 국가에서 얼마나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업이라는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 이토록 많은 제자백가의 출현과 사상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역사학자 이중텐 교수의 글을 인용해보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백과는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인성의 선악 같은 문제는 아마도 영원히 결론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인류 공동의 가치도 인류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화두다. 다만 문제는 제자백과의 시대에 우리가 깊이 사유하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오늘날에 있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제자백과는 앞으로 이어질 여정 속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